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생산 2급 4강이고요. 정성적인 예측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정량적인 예측 방법을 한번 봤었죠. 정량적 예측 방법과 정성적 예측 방법을 합쳐서 우리가 수요 예측 방법 두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저번에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적인 예측 방법은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관. 그러니까 의견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럴 것이다 라는 예측일 뿐이지 수치가 들어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부정확하다 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델파이 방법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매번 나오는 거죠. 매번 나오는 거고요. 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델파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문가 그룹을 설정한 다음에, 즉 전문가 그룹에게 전문가 그룹이라는 거죠. 이 전문가 그룹은 아마 뭐 교수라든지 아니면 기술사라든지 아니면 뭐 박사라든지 그 분야의 우수한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질문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질문지. 뭐 설문이라고 해도 되겠죠. 설문이라 해도 설문지를 주겠다. 그러면 그 설문지를 배부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의견을 수렴합니다. 자, 의견을 수렴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의견이 다 나뉘어 있겠죠. 각자. 그럼 다시 뭐예요? 의견을 종합합니다. 종합하니까 한 두세 개로 나뉘어 있겠죠, 이번엔? 그럼 또 뭘 해요? 또 설문지. 또 주는 거예요, 또. 설문지를 또 보내고, 또 뭐예요? 종합하고. 뭐 할 때까지? 그죠?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계속 해준다. 반복을 해주는 거죠, 반복을 해줍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딱 봐도 뭐가 많이 들 것 같아요? 시간과, 그쵸?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성적인 방법 중에 가장 좀 그래도 정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이건 아마 우리가 크게 투자를 한다면 뭐 수명주기 예측법 중에서 도입기에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도입기에는 시작하려면 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요. 이때 아니면 좀 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델파이 방법. 그런데 얘가 그래도 이 정성적인 방법에서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조사법이 있습니다. 시장조사법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설문지를 돌리는 건데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설문지를 직접 시장에 가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직접 시장에 가서 설문지를 돌리고 거기서 뭐도 하고, 그죠?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해서 전화조사도 하고. 여러분들 전화 가끔 받으시죠? 뭐 어떤 리서치 회사다 아니면 뭐 어떤 뭐 보험 회사다 우리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이게 전화조사입니다. 그 다음 아니면 시제품을 발송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장조사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확인하겠다라는 건데, 소비자 실태 조사에 의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무작위로 추출된 소비자들에게 실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소비자 실태 조사에 의한 방법은 약간 피드백이 좋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전화 오면 바로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두 번째, 판매점에 의한 조사. 판매점에서 조사하는 거죠. 판매점 조사에 의한 방법.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판매점 조사에 의한 방법은 직접 특정 판매점 중에 가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래서 거기에 직접 뭐 장 보시는 분이 있겠죠. 물건 사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화장품 가게에서 많이 보셨죠. 화장품 가게 가면은 물건 사시는 분들한테 샘플이나 뭐 다른 거 주시면서 이 설문에 대해서 한번 응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조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을 갖다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장조사법이고요. 그 다음에 중역 또는 판매원 평가법입니다. 자, 회사의 주요 간부들을 모아서 하는 건 중역 평가법이고요. 생각해보세요. 회사 내부에 부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평가를 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팔은 안으로 굽겠죠. 그러니까 회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내용만을 갖다가 평가하는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오차가 좀 클 수가 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판매원 평가법도. 판매원 평가법이란 건 뭐냐면 영업사원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사원. 자, 영업사원한테 여러분들이 자, 우리 이거 잘 팔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다 어떤 영업사원이 안 된다. 이거는 망할 거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중역 또는 판매업 평가법 같은 경우에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왜냐면 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직원한테. 하지만 단기 예측에서만 좀 어느 정도 쓸 수 있지 중기나 장기 예측에서는 웬만하면 좀 쓸 수 없다. 장기에서는 쓸 수 없고요. 뭐 단기 예측 굳이 더 보자면 중기 예측 정도 이런 경우인데 좀 확실성 그러니까 좀 정확도는 떨어진다라는 게 중역 또는 판매원 평가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패널 동의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시면 패널 토의라고 있죠. 패널 토의가 뭐냐면 뭐 각계각층에 있는 직업을 여러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토의하는 걸 우리가 패널 토의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패널 동의법은 회사 내에도 경영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판매원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가 있고 등등 각종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소비자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 제품이 이런 제품이 나왔다. 이 런칭을 하려 하는데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고 토의를 해보는 겁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서로 간의 시야가 틀리니까 거기에서 예측치를 구하는 걸 우리가 패널 동의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은 수명주기 유추법입니다. 수명주기 유추법은 신제품의 경우와 같이 과거 자료가 없을 때 기존의 비슷한 제품이 과거 시장에 도입, 성장, 성숙기를 거치면서 어떤 수요 패턴이 있었는지 유추해가지고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을 우리가 수명주기 예측법이라고 불러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뭐라고요? 여기는 몇 번 그린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라고 부르는 수명주기 유추법이 있다.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도입기에는 그럼 이거는 그전하고 좀 틀린 게 전에는 다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 수요 예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이 도입기에는 무슨 방법을 써요? 그렇죠. 제가 한번 색깔을 바꿔서 정성적인 방법을 씁니다. 정성적인 방법. 자, 그래서 델파이법이라든가 아까 나왔었죠. 정성적인 방법, 델파이법 같은 걸 쓰게 되고요. 성장기에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책에 트렌드를 고려해라. 트렌드를 고려하라는 얘기죠. 트렌드란 건 추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상황 보고서 맞는 거 써라 이건데 결국엔 얘도 뭐예요? 그죠? 시장을 조사하든가 정성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량적으로 들어가면 일정한 수치를 갖다 예측할 수 있게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소리인데 기울기 보세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올라갈지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예측을 해라. 자, 그러면 정량적인 예측이 가능한 건 얘밖에 없어요. 정량적 예측을 가능한 건 성숙기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동평균법이라든가 지수평할법을 씁니다. 그럼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겠죠. 다음 중 수명주기 유추법 중에 정량적인 방법이 가능한 건 무엇입니까? 기간 중에. 그럼 성숙기가 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쇠퇴기도 몰라요. 쇠퇴기도 보시면은 이것도 뭐랑 비슷해요? 성장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이렇게 내려갈 수도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도 트렌드를 고려한 추세를 고려하라는 거죠. 떨어지는 추세 봐라. 그리고 나서 결정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기를 알 수 없으니 상황을 보고 사업 규모를 철수하든지 아니면 축소하든지 그 시장에서 벗어나든지 그건 니네들이 판단해라 이겁니다. 그게 보다 쇠퇴기다. 그래서 이것도 수명주기 유추법 중에서도 상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측의 과정과 채찍 효과라는 게 좀 남았는데요. 예측 과정은 7단계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틀리라고 내는 문제 있죠. 거기서 나온 문제입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 그래서 예측의 7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예측의 7단계 뭐냐면 예측은 목적과 용도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측의 목적과 용도를 알아야 돼. 어디에서 쓰는 건지 알아야 되겠죠?
그 주제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 다음에 예측 대상과 뭘 알아야 돼요? 품목과 단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어떤 제품을 몇 개씩 판매할 건지 누구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 예측 기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예측 기간 설정.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합한 예측 기법을 선정하는 거죠. 적합한 예측 기법.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도 있죠. 정량적이냐, 정성적이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료 수집해야 되겠죠. 자료 수집하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죠? 예측을 해야 되겠죠. 예측 시행. 예측을 시행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할까요? 마지막은 그쵸? 이제 타당성을 검증해야 되겠죠. 타당성이라든가 예측치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정확성을 검증한다라고 해가지고 요 예측의 7단계가 있는데 예전에는 시험 문제에서 이 중에서 아예 틀리라는 걸로 이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 뭐 3단계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요즘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공부량이 본인이 내가 요 정도까지는 좀 공부량을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봐주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채찍 효과는 얘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전에도 물류에서도 나왔던 거죠. 자, 채찍 효과는 우리가 불휩 또는 황소꼬리 효과 이렇게 부르는데, 즉 채찍 효과는 채찍도 그렇고 황소꼬리도 그렇고 시작 지점에서는 그 파동이 좀 작죠. 근데 그게 우리가 채찍을 치더라도 멀리 가면 갈수록 채찍의 그 진폭이 커집니다. 황소꼬리도 그렇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멀리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상류, 하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측에 대한 개념을 갖다 설명을 했는데, 채찍 효과 같은 경우는 유통 경로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매점, 소매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공장이라고 보고요. 도매점이고요. 소매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소비자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채찍 효과는 결국에는 요번 달에 소비자가 50개를 샀어요. 구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매점에서 도매점을 올 때 50개를 그냥 주문하면 되는데 요번 달에 50개를 팔았으니까 다음 달에는 내가 70개를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넣는다는 얘기죠. 플러스 20개를 더 넣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도매점에서도 또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 요번에 70개를 팔았구나. 나는 몇 개를 넣겠다? 100개를 주문해야 되겠구나.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0개가 더 증가했죠. 그랬더니 공장에서도 뭐라고 생각해요? 100개 팔았구나. 난 요번에 몇 개 만들어? 그죠? 150개 만들겠다. 결국에는 얼마가 더 늘었어요? 여기서 50개가 더 늘었어요. 결국에는 다음 달에도 얼마밖에 안 팔려? 50개밖에 안 팔려요. 그러면 이 나머지 마이너스 100개라고 하는 이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유통기한이 있고 소지 일부 기간에 소진해야 되는 제품이다 그러면 폐기가 되겠죠. 즉 얘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비용이. 얘네들은 지금 다 뭐가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시작점이라 보면 파형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파장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소비자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소매상, 도매상을 거쳐 제조업체에 넘어오면서 상당량 부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에서 보통 이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각광을 받고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수요 왜곡을 좀 없애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변화가 확산되는 과정을 좀 막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볼까요? 대처 방안으로 얘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대처 방안이 공급망 전반에 따른 그 수요를 갖다가 정보를 집중화해서 지금 정보를 다 공유하는 거죠. 불확실성을 제거하자. 불확실성을 제거하면 다 알고 있으면 굳이 이렇게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안정된 수요 가격. 안정된 그죠? 가격 구조. 왜냐면 이게 50개 샀다가 이렇게 주문을 더한 이유가 예를 들면은 원자재 값이 올라서 더 보유하려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 변동폭이 좁으면 굳이 내가 발주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잘못된 수요 예측이 안 될 수 있겠죠. 또
그죠? 실시간 정보 공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실시간 정보 공유는 위에 있는 불확실성 제거랑 같이 가는 게 되겠죠. 정보를 같이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죠? 리드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리드 타임. 리드 타임이 뭐냐면 우리 리드 타임은 크게 두 개가 있었죠. 작업 리드 타임과 구매 발주에 대한 리드 타임 두 개가 있었거든요. 구매 발주에 대한 리드 타임은 주문 시부터 발주 지시에서부터 마지막 창고 내 창고 입고까지를 발주 리드 타임이라고 불렀고요. 생산 리드 타임은 작업 지시에서부터 우리 창고 완료돼서 창고 안에 들어갈 때까지를 작업 리드 타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생산 리드 타임. 지금 여기서는 구매 리드 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발주를 넣는데 어느 날은 3일에 오고 어느 날은 4일에 오고 어느 날은 7일에 오고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고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재고를 더 많이 보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리드 타임이 딱 짧아지고 정해져 있다. 그러면 굳이 재고를 갖다 많이 발주를 넣을 필요가 없겠죠. 왜? 발주를 넣으면 다른 말로 하면 내 창고에 재고가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다른 얘기로 하면 재고 유지 비용을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굳이 자기가 재고 유지 비용을 더 많이 가져가면서 재고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다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기업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면 결국에는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정보를 공유하도록 묶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걸 갖다가 나중에 배우시는 뭘로? SCM으로 물리에서 배웠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즉 공급 사슬망 관리로 정보망을 묶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사슬망 관리 쪽에 SCM 쪽에 보면 뭐라 했냐면 고객이 소비자의 수요를 갖다가 바로바로 생산에 반영할 수 있다. 왜? 당연하죠. 정보가 공유가 되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그래서 요 네 가지가 5가지죠. 시험 문제 나오더라.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시험 문제 좀 나오는 게 많이 나왔죠. 정성적인 예측 방법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수명주기 유추법에 따른 그 각 단계별로 예측 방법이 달랐죠. 그 중에서도 성숙기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인 방법이 가능하더라. 그거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과거에는 많이 출제됐지만 수요 예측에 대한 그 예측 과정 7단계 이게 있었는데 최근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공부량을 늘릴 수 있으면 한 번쯤은 봐주시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채찍 효과. 채찍 효과 같은 경우에는 채찍 효과의 개념도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찍 효과에 대한 대처 방안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여기까지는 엄연히 따지면 생산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 다음부터가 아마 우리가 생산에 들어가는 총괄 생산 계획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생산을 어떻게 하는지, 생산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계산 문제도 살짝 나올 수 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살짝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은 양이 적기 때문에 물류보다는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론이. 그러니까 거의 다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출제된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생산 같은 경우 양을 줄이지 말라.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한 건 다 공부해 주셔야 돼요. 내가 그거 갖다가 이건 안 나올 거야 하고 빼잖아요. 우리가 시험장에서 버릴 게 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부하시면서 버리지 마라.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생산은. 왜냐? 다 별표거든. 아마 제가 이거 나와요 하는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생산은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평일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주말에만 한두 강의씩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지금 엑셀도 강의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일반 강의들은 지금 굿노트를 하고 있잖아요. 굿노트를 하고 있는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에서 지금 엑셀 프로그램을 실제 하면서 하다 보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편집도 해보려 하는데 편집을 하면서 하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 올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따로 준비하는 공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되는 대로 해서 엑셀 기초부터 해가지고 쭉쭉 올려드릴 거고요. 상황에 맞게 우선은 엑셀 커말 2급 기준으로 해서 올려드리다가 지금 나중에 되면 ITQ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커말이나 ITQ는 렉스미디어라는 출판사하고 지금 저희 학교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제가 렉스미디어에서 출간한 교재를 사용해서 강의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거든요. 저작권 허락을 받아가지고 렉스미디어에서 출간한 2024년도 컴퓨터 활용 능력 실기 2021년 버전을 기준 잡아서 커말 실기는 강의를 할 거고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상황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력이 되면요. 그 다음에 ITQ 같은 경우에도 2021년 버전과 16년 버전이 있는데 이것도 고려해가지고 중간에 제가 체크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